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그 특강 시작하기 전에 사전 정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저는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눈에는 그냥 성에는 좀 안 차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아주 조그만 기업을 그냥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3년 반 정도 꾸준히 DCG라는 브랜드로 해오면서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3년 반 정도 운영을 해왔지만 거의 성장을 많이 못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저런 미친놈도 저렇게 서바이빙을 하고 있구나, 살아남고 있구나, 왜 살아남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제 발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엔젤 투자를 여러 번 받아봤었는데요. 그 중에 얼마는 많이 갚았고 그 중에는 아직도 못 갚은 것들이 마음적으로는 못 갚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창업을 왜 하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지만은 핵심적인 주제는 사실은 제가 그동안 만나봤던 엔젤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엔젤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투자를 받았던 입장에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떨리기 때문에 제 스스로 긴장을 풀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네, 혹시 이 노래는 G.O.D라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손만 웨이브를 하면서 박자만 맞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작. 여기. 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저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는 길에서 만났던 많은 엔젤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나는 창업을 왜 하고 있지라는 고민을 던졌던 그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걸었던 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천부지도. 무슨 뜻이죠? 하늘이 내려준 길이죠. 저는 이제 하늘이 저에게 점지해준 엔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나고 잘 자랐어요. 건강한 눈과 건강한 팔다리, 여러분 대부분과 비슷하겠지만은 그런 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너무 운이 좋기 때문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좋은 운을 선물해 준 거를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잘 만난 사람 중에 잘 만난 사람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속해요. 왜냐고요? 강남과 강북을 비교하면 땅값이 어디가 더 비싸죠? 강남이죠. 교육열은 어디가 더 셀까요? 더 좋은 먹을거리와 더 좋은 입을거리에 접근성이 강한 아이들은 확률적으로 어디에 더 많이 태어날까요? 강남이겠죠. 그럼 강남에 태어나거나 강북에 태어나는 건 나의 노력의 결과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엄마 아빠가 정해준 거고 신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운 좋게도 강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거죠. 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아기 때 엄마 루이비통 이러면 어머니께서 루이비통을 푹 쏴주시고, 어머니한테 나 차 몰고 싶어 이러면 그래 대학교 가면 차 몰아라 하면서 차 키를 그냥 건네주시는 굉장히 가진 거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대부분의 여러분과는 굉장히 격이 다르죠? 네, 자본주의 사회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하나의 약간 반전이 있는 거는요. 제가 태어났던 곳은 진짜 geographically,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진짜 강남 중에 강남이었어요. 강남은 맞는데 진짜 지리적 강남, 부산이었습니다. 네, 제가 태어났던 곳은 사실은 부산의 달동네였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도 대부분 강남 출신이시죠? 한강, 이남 출신일 것 같아요, 대부분이.
네, 이거 이 자리에서 이런 농담이었는데 웃음이 안 터지니까 굉장히 꼴찌만해요. 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허약 체질이었어요. 네, 남자들이 아기 때 달동네 애들은 특히나 그랬지만 주먹질하면서 싸움을 할 때가 많았는데 저는 언제나 주먹질하면서 싸움을 하면 지는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남자애들에 비해서 목이 좀 가늘고 긴 편입니다. 이렇게 가늘고 긴 목은 여성들에게는 미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남성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저주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늘고 긴 목은 싸울 때 살짝 주먹을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진동폭이 크거든요. 네, 금방 꽐라가 되어서 쓰러진다는 거죠. 하지만 권투 선수들이나 이종격투기 선수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목이 존재하던가요? 없죠. 붙어있죠. 맞아도 드물어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맷집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허약 체질로 그래서 달동네에서 싸울 때는 항상 분류가 됐었고요. 그리고 운 좋게도 역시나 지금 제가 천부지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안정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정규교육 과정은 다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태어났던 마을이고요. 네, 서울 사람들한테 여기를 보여주면 와 한국의 산토리니 같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동네는 정말 부산에서 가장 달동네예요.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제가 태어나던 당시에는 그 당시에 진짜 엄격하게 봤을 때 절반 정도는 진짜 실업자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폐휴지나 고철들을 수거해다가 고물상에 팔면서 생활을 연명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고물상에다가 물건 팔면서 저를 대학교까지 보내주셨고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포토샵을 하면서 놀았던 모습인데요. 제가 허약한 체질이다 보니까 초록은 동생이고 가재는 개편이죠. 제 친구들도 전부 다 이렇게 허약해 보이는 체질의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언제나 이렇게 뒤에 빵셔틀처럼 포토샵핑을 당하는 비극적인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되게 저는 어렸을 때 자연도태가 되었어요. 달동네에서 자연적으로 선택되는 아이들은 주먹이 센 아이들인데 저는 주먹이 약하다 보니까 자연도태가 되었죠. 그 자연도태된 덕분에 저는 자연 선택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친구들이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았다 하면 빵셔틀 노릇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헝그리 정신이 강했고요. 배움을 향한 열망 같은 게 강했고 그리고 학업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진들을 펼치고 있는데 나는 그 진에 낄 수가 없으니까는 혼자 굉장히 외로워서 사람 사는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연도태되어서 자연 선택적으로 선택했던 공부가 대한민국에서는 길게 봤을 때 짱이더라고요. 저는 수능시험을 2001년도에 봤는데요. 이제 수능시험을 3개 틀리고 이제 어느 대학교를 갈지 골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대를 갈까, 포항공대를 갈까, 카이스트를 갈까. 근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 꿈은 노벨상 수상이었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를 가면 노벨상을 탈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이제 그 생각을 안고는 수능시험 점수를 들고 서울대 캠퍼스를 가봤습니다. 근데 서울대 학생들은 제가 얼핏 듣기에는 오늘 저녁에 가서 술 먹을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노벨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내려오는 길에 카이스트를 가봤습니다. 근데 카이스트 학생들은 그 당시부터 벌써 뭔가 그 힙합 전사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 느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도 난 노벨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내려가는 길에 또 포항공대를 가봤습니다. 포항공대 학생들은 앞에 두 학교와는 다르게 전부 다 뿔테 안경을 끼고는 네모난 책가방을 메고 시선을 아래로 고정시킨 채 가방끈을 쭉 잡고 이러고 걸어다녀요. 파이는 3.14, 파이는 3.14, 파이는 3.14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들은 진짜 오타쿠들이구나. 나는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포항공대를 가야겠다. 그래야 나는 노벨상을 타면서 오타쿠처럼 공부해서 연구해서 노벨상을 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포항공대를 간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제가 선택한 길이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여태까지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엔젤을 만난 그 이후로 제가 겪었던 삶이었죠. 목선이 가늘고 길게 태어나고 자연도태되어서 자연 선택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여건들은 어머니 아버지라는 엔젤이 만들어준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만났던 엔젤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가 있을 텐데요. 저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하나의 질문이 들었어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과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도 들었고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다 제가 그 기간 동안 계속했던 거는 선생님이 주는 문제는 무조건 옳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게요. 하면서 나의 암기력과 순발력으로 다른 친구들을 쳐내면서 싸움을 했었죠. 근데 대학교 가면 저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는데 대학교 입학에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죠. 역시나 교수님이 주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학점을 잘 받고 대기업이 주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히 풀어서 공모전 수상을 하고 국가가 주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히 풀어서 공무원이 되죠. 즉 남들이 주는 문제를 무조건 옳다라고 가정하고
그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소처럼 뛰어가는 아이들의 경쟁 방식이 대학교에 가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학생이 되면은 그 문제가 옳은 걸까라는 비판의식을 갖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삶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뒤로 빠져 있는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공모전, 토익, 학점 하면서 뛰어가니까 저 혼자 뭔가 사이코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왜 애들은 1등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9월 11일에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테러를 보면서 되게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당시에 세계에서 1등으로 돈도 많고 1등으로 군사력도 세고 즉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모든 방면에서 1등하던 나라였는데 1등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이들은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테러를 당할까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드디어 교수님의 문제로부터 학교 선생님의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저만의 책을 읽고 독서와 사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된 사실이 세계의 절반이 아직도 굶주리고 있대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이 진짜로 워킹하고 있는 거라면 왜 세계의 절반은 아직도 굶주리고 있고 이 빈곤은 더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을까? 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경제학 어떤 경제학을 공부해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정식은 아직 아무도 개발하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GDP라는 것이 지표가 굉장히 틀렸다는 걸 이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책을 읽다 알게 된 사실이 아프리카에 가면 학교 가야 되는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총 들고 다니면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달동네에 태어났지만 한 번도 굶어본 적은 없는데 얘들은 여기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굶고 있어요. 뭔가 세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 시작했고요. 세계 인구가 2050년까지 95억 명이 될 거라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1등만을 무작위로 지향하면서 남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대학교 1학년 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숙제도 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학고가 찾아오겠죠? 학고를 2회 연속 맞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 나는 과연 이대로 계속 학교를 다녀도 좋은가? 근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소처럼 막 이렇게 그 정해져 있는 지표를 향해 뛰어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아,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외롭고 난 혼자 사이코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좀 얻어터지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에 해병대를 좀 자원 입대를 해봤어요. 거기는 좀 저를 많이 때려줄 것 같았고 거기 가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나 거기는 아낌없이 때려주는 군대더라고요.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네, 너 여기 왜 왔어? 이러면 맞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데 안 때려주지 않는 군대더라고요. 근데 1년 정도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나서 곰곰이 내 삶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 또는 이 문제를 나는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서 해병대를 왔는데 아무리 맞아도 이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군생활은 앞으로 1년 몇 개월이 더 남았어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군생활 동안에 애들 진짜 많이 때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역시 맞는 것보단 때리는 게 조금 낫더라고요. 아, 그때 드디어 조금 저도 이제 윗사람으로서의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캠퍼스에 복학을 했는데 저희 대학교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세요. 야, 여기야, 너 어디 가? 일로 와봐. 하길래 저희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갔더니 야, 너 졸업하고 뭐 할 거냐? 하길래 제가 교수님 저는 졸업하고 취업을 할지 석박사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보고 싶어요. 했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더니 저한테 Service Science라는 학문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당시에도 학생들 간에 창업이라는 대안이 좀 활발했으면 제가 창업을 당연히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고지식해서 그런지 취업 아니면 석박사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Service Science라는 학문을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공부해서 석박사를 하고 싶은데 학교에 있는 석박사 형님들은 결국에 석사라는 거는 교수님이 주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실험실에 2년 동안 앉아있으면 나오는 게 석사고 박사도 비슷하더라고요. 아, 석사, 박사나 유치원생이나 똑같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석박사는 왠지 하기 싫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사이언스를 공부하다 발견하게 된 기업이 IBM이란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용어를 세계에서 가장 처음 만들었고 거기에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회사예요. 저는 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바로 그냥 이 회사를 입사했어요, 졸업하고. 근데 이 회사를 입사해서 한 6개월 정도 살다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Oh, mother, father. 어머니, 아버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 사이언스는 결국에는 당신은 저급 인력이 깐 시간에 3만원, 당신은 중급 인력이 깐 시간에 5만원, 당신은 고급 인력이 깐 시간에 10만원, 다 합쳐서 견적 18만원 하면서 견적을 내서 고객사에 파는 일이 이 회사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 머리에다 프라이스 태그를 붙이는 일이 굉장히 싫어서 이 회사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이 회사가 결국 하고 있는 일은 그 일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럼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그 힘이 있느냐, 또는 리더의 방향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IBM 사장님한테 막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사장님이 신입사원을 안 만나주겠죠. 그래서 신입사원 전체와 한국 IBM 사장님 간의 대화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소주를 많이 먹이면서 여쭤봤습니다. Where are we going? 우리 회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런데 사장님의 대답은 우리는 내년도에 더블 디짓 그로스를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어떤 사업부에서 뭐 스마트 플래닛 뭐 이런 데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전혀 소울을 못 느꼈어요. 이 사람은 미국 IBM이 주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한국 IBM의 관리자일 뿐이지 리더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회사를 때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때 운 좋게도 미국 IBM 회장님께서 한중일 순방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미국 IBM 회장이 되면 IBM을 바꿔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미국 IBM 회장님 오셨을 때 타운홀 미팅할 때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또 성이 안 차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동선을 다 따라다녔어요. 화장실 가시면 옆에서 소변 같이 보고, 응아하시면 옆에서 같이 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죠. 그러면서 여쭤봤어요. 역시나 Where are we going? 근데 하필이면 전 미국 IBM 회장님인 샘 팔미사노는 그 출신이 프로페셔널이 어카운턴트거든요. 그분도 역시나 숫자 얘기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이분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자구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회사에서 나는 최연소 미국 IBM 회장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에 바로 IBM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제 회사를 차렸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DCG예요. 이 회사를 차리고 나서 근데 저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운 좋게 수능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다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란이 인간의 역량과 가치가 이렇게 좁쌀만 할지라도 좋은 대학 다니면 어이구 천재네요, 어이구 대단하세요 얘기하죠. 그리고 좋은 대학 다니면 좋은 회사 들어가긴 되게 쉬운데 그것도 모르고 또 어이구 천재네요,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버블이 생겼어요. 난 대단한가 봐 하고 회사를 때려치고 제 회사를 나왔는데, 제 회사를 차렸는데 여기서 보게 된 현실은 진짜 좁쌀만한 나 같은 인간이었을 뿐이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맥도날드 알바, 롯데리아 알바, 신문 배달,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고등학생 가회에서 돈 쉽게 벌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꿈이라는 것이 고요하면서 여기에 점수를 매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에 DCG를 만든 건데, 제 현실이 너무 척박하니까 일단은 내가 입에 풀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했던 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들고 일본으로 명동과 남산으로 나가는 일이었어요. 이때 일본인 관광객들에게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비싸게 팔고 한국인들에게는 공짜로 찍어주면 이게 사회적으로 부의 재분배도 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들고 나간 거죠. 근데 이걸 들고 일본의 명동 일본인들에게 막 팔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편하게 생긴 인상이 아니죠. 그리고 다들 디카를 들고 다녀요. 아무도 저한테 사진을 안 찍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그 남대문 시장에 앉아가지고 배고프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어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진 몇 장 팔았니? 하길래 제가 못 팔았다고 그랬어요. 밥은 먹었니? 하길래 제가 못 먹었다고 그랬죠. 이분이 되게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시더니 나 오늘 집에 일 있어서 빨리 들어갈 건데 이 채소 남은 거 이거라도 좀 먹어라 하면서 저한테 상추 한 깻잎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노란머리 꼬마애가, 미국인 꼬마애 같아요, 저한테 뛰어오더니 물어보더라고요. Hey, are you vegetarian? 당신 채식주의자세요? 하길래 제가 이랬죠. No, I'm Korean! 아니다, 나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진정한 유체이탈과 멘붕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 IBM 다닐 때까지만 해도 버블이 낀 기름기 있는 나를 보면서 잘났는 줄 알았는데 이거 다 빼고 나니까, 그런 간판들 다 떼고 나니까 나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좁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DCG를 원래 처음 만들 때 하려고 했던 일을 하자. 근데 그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 모여서 생계와 복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카페를 한번 차려봤어요. 근데 돈이 안 드는 카페였어요. 다음 카페를 차리고, 이 다음 카페를 차리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 모이세요 하면서 막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누구는 싸움을 잘하고 누구는 말을 잘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누구는 저글링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신기해서 와, 이 사람들 모아다가 강연 콘서트 같은 걸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일반인들이지만 무대에 세워서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강연 콘서트 사업을 한 번 하면은 그날 저녁에 우리가 모두가 회식을 할 수 있는 돈이 벌려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밥을 먹을 돈과 그 다음 점심밥을 먹을 돈은 벌리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루에 콘서트를 3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연예인들을 무대에 세우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사 앞을 지나가다가 올해도 대일 무역 적자가 사상 최악이다라는 기사를 목격했어요.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 적자는 언제나 최악이죠. 왜 그럴까요? 일본이 우리보다 핵심 부품 소재와 특허와 지적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갤럭시를 많이 팔아도 현대자동차를 많이 팔아도 거기에는 일본에서 가져오는 핵심 자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 적자는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은 핵심 자산과 지적 자산을 특허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일본이 우리보다 그런 걸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때 실업자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때는 실업자였죠. 실업자였던 덕분에 굉장히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았어요. 보통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이 상황에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지 않죠. 우리나라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까라는 교육이지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죠. 하지만 저는 운 좋게도 이때 실업자였던 덕분에 이걸 잡고 왜라는 질문을 하루 동안 계속 던졌어요. 그러다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오타쿠, 오덕후였어요. 세일러문을 좋아하면서 세일러문의 옷을 만들어주면서 세라 하는 이 친구가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냐고요? 이 친구는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장인과 오타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장인과 오타쿠의 차이. 우리가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프린시플에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좋아하고 잘한 일을 발견하세요. 좋아하고 잘한 일에 온 열정을 다 바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라를 까죠. 좋아하고 잘한 일을 발견하고 거기에 열정을 다 바친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는 빼야 됩니다. 특정 소수만 성공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이분들 보세요. 세일러문을 좋아하고 잘하죠. 여기에 온 열정을 다 바쳐요. 되던가요? 안 됩니다. 이 똑같은 열정을 도자기에 바쳤다면 어쩌면 좀 더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일본이란 나라는 이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잉여인데 부가가치를 내지도 못하는 잉여들인데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니까 먹고 살 수 있게 그냥 토양은 있어요. 이걸 드라마로 만들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90%에 육박하는데 일본은 대학 진학률이 60-70% 수준이에요. 3명 중에 1명은 대학을 안 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은 자기가 잉여로울지라도 사회가 그걸 존재하게 허락을 해주거든요. 저는 이렇게 잉여로운 사람들이 많이 불특정 다수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문화적 토양이 이들이 우리보다 이때까지 혁신 자산을 더 많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가정을 세우고는 이 가정을 풀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인의 꿈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부터는 국가의 꿈을 위해서 부국강병과 국위선양 한번 해보자 하고 일본으로 떠났어요. 이때 제 통장에 돈이 50만 원 있어서 혹시 몰라서 30만 원 들고 일본으로 갔어요. 20만 원 집에 놔두고 30만 원 들고 부산항에서 하타타항까지 왕복을 했어요. 30만 원 중에 20만 원이 친구와 함께 왕복을 했던 배싹이었고요. 저는 이제 10만 원 들고 일본에 떨어졌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저랑 그 당시에 직업이 똑같은 친구라서 제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네, 실업자였죠. 네. 근데 이 친구가 돈이 한 푼도 없다라는 것은 일본에 도착해서 알았어요.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어떡하지? 둘이 합쳐서 10만 원 들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항구에 도착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배고픈 두 남자가 무엇을 먹고 싶을까요? 라면과 우동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우동집에 갔어요. 우동집에 가서 우동을 먹고 나니까는 2만 원이 사라져요. 10만 원 중에 8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부국강병을 위해서 일본에 왔는데 돈이 8만 원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지나가는 일본 사람 붙잡고 좀 친해지면 우리 어떻게 꿈이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지나가는 일본 분을 좀 붙잡고 여쭤봤습니다. 저도 스미마센. 私たちは今チャリで旅行してるんですけどね
모시지 까라따라 와나이 사세테 이타다키마스까 하면서 막 얘기를 걸었어요. 시간 있으면 얘기 좀 하자고. 근데 일본 분이 이게 스마일생 다음에 됐어요 안 된대요. 제 이제 조선 사람 일본 발음이라 무시당하는 기분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요. 그래서 이 안 되겠다 싶어서 첫날에는 몇 번 시도하다가 편의점에 가서 라면 사 먹고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이때 11월 달에 얼마나 춥고 막 배고프고 입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궁시에 몰리니까 두 번째 날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고유한 그 동물적 발톱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두 번째 날에는 지나가는 일본분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Excuse me, sir. My name is Stuart from South Korea, and I'm traveling Japan with my friend. Can we talk? 혹시 이 영어 못 알아들으신 분? 네, 다 알아들으셨죠? 굉장히 쉽고 간단한 영어인데 이렇게 발음만 막 꼬은 거예요. 했더니 일본분이 스미마셍, 에고 되기는 됐어요. 미안해요, 나 영어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분한테 일본어로 막 조곤조곤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そうですか. 스바라시 데스네. 스미마셍 데시다. 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 뿌듯해가지고 이분에게 그랬죠.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신지라레라요. 믿을 수 없대요. 왜 믿을 수 없느냐? 이분은 제가 영어 하는 거 보고 미국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일본어를 너무 잘하길래 막 얘기를 신기해서 듣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너무 뿌듯해서 이분에게 그랬죠. 나는 한국의 외국어 장인이다. 왜냐면 저는 외국어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이건 뚜렷한 사회적 부가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셀프 장인이라고 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외국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하길래 제가 외국어를 공부했던 고유한 학습법을 막 설명을 해드렸어요. 했더니 이분이 진짜 신기하다면서 노트 필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해서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고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어디 가서 잘 거냐 하길래 제가 5성급 호텔 가르치면서 나 오늘 저기서 잘 건데 아직 예약은 안 했다 그랬죠. 했더니 이분이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하고 밥 먹을 시간이 혹시 되느냐 하길래 나 바쁜데 하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차 한잔하고 밥 얻어먹고 그러고 있는데 초등학교 애기들 둘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기들 너무 좋아하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미키짱 하면서 친해지다가 한번 영어를 가르쳐봤어요. 일본 사람한테 father 발음시키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father 이랍니다. fa 해봐. fa 하면 안 돼요. fa 이래요. there 해봐. there 하면 안 돼요. za 이랍니다. 근데 이 꼬마애를 제가 한 30분 만에 화자 하던 애를 father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아빠한테 가면서 해봐 했더니 father 하면서 뛰어가더라고요.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학원만 해도 안 되고 과외시켜도 안 되던 저주받은 것 같았던 우리 아이 영어 발음이 이 사람 붙여놨더니 30분 만에 화자가 father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분은 완전 뿅 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맥주 좋아하세요? 하길래 제가 아사히랑 길 맥주 좋아합니다. 했더니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맥주를 엄청 마시면서 제가 얘기했죠. 나는 대일본 무역적자 때문에 일본에 왔다. 그리고 나는 장인과 오타쿠를 많이 만나고 싶다. 했더니 이분이 진짜 훌륭한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혹시 시간 되면 오늘 우리 집에 자고 가라. 근데 제가 나 호텔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꽐라된 척하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그 다음날 회사를 쉬고는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특이한 대학 교수님들 유리공예, 오코노미야키 하시는 장인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의 외국어 장인입니다. 소개는. 그럼 제가 외국어 학습법을 막 설명하겠죠. 그럼 기특한 청년들한테는 어른들이 뭘 주죠? 용돈을 주죠. 보통 한 10,000원씩 주세요. 한국 돈으로 하면 15만 원 하죠. 굉장히 큰 용돈이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하면서도 저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일본 경상수지 무역적 차폭을 소폭이나마 만회를 내야 되는 국가적인 사명감으로 일본을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돈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분 집에 한 3일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속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그러면 그 히로시마 쪽으로 좀 가자 하고 친구랑 또 자전거 타고 히로시마로 가는데 시모노세키를 건너갈 때였어요. 제 옆에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가 끼고 왔더니 창문이 내려오면서 물어봐요. 안녕히로 센세 데스까? 안녕히 선생님 되시나요?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이제 맞습니다 했더니 이거 소문 많이 들을 때 빨리 타래요. 제가 후쿠오카에서 만났던 분들이 다른 지역에 전화를 넣으신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한국의 VIP가 가고 있다. 이런 거겠죠. 데리러 오신 거예요. 자전거 잡고 바로 타고 바로 히로시마로 갔어요. 굉장히 재밌었던 거죠. 그 다른 분들 소개받았으니까 이분도 장인이겠죠. 이분 집에 머물면서 또 다 소개받으면서 며칠 머물다가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이제 소개받으면서 그냥 아싸리 이동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장인들과 오타쿠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은 이분의 에도 시대 때부터 사무라이들의 옷감을 만드는 장인의 후손이십니다. 여기 음성 연결 가능한가요? 아, 돼 있으세요? 네, 안 돼 있는데. 이분의 에도 시대 때부터 사무라이들의 옷감을 만드는 장인의 후손인데요. 이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진짜 제가 발로 뛰는 가운데서 만났던 엔젤 투자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은 이 당시에 제가 만났던 다른 장인들은 만드는 거에 급급하느라 국가 지원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생력이 없는 장인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분은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셔서 그걸 옷감으로만 쓰지 않고 막 이런 동양식 인테리어 재료를 하면서 거대한 무역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부동산 투자도 잘했는지 시즈오카현에 호텔도 3개나 가지고 계세요. 와, 이분 꼭 만나야겠다 싶어서 찾아갔는데 첫날 안 만나주죠, 당연히. 두 번째 날 또 찾아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안 만나줘요. 세 번째 날 찾아가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집 대문 앞에 무릎 꿇고 한참 앉아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바리깡을 꺼내가지고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빵! 밀었죠? 한참 앉아있더니 이분이 2층에서 창문 열고 저를 쳐다보시더니 아이씨 꼴통 같은 놈 올라와라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갔더니 저한테 막 썩내더라고요. 귀찮게 한다고. 근데 저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3일간 공들였지 머리까지 깎았지. 저도 열받아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내가 뭐 당신한테 기술 가르쳐 달랬냐. 난 대일 무역적자 너무 심해서 짜증나서 보고 싶었던 거다. 난 당신의 어떤 그런 거를 본받아서 난 한국에 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을 뿐이다.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감독했다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찍혀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드림 챌린지 그룹의 사장 안녕일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장인 정신 넘치는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가게에 담당하고 계신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 받고 싶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이분이세요. 最近ね、日本の若者の中にはね、こんなね素晴らしい人はなかなかいない。 최근 일본의 젊은 놈들 중에 이렇게 대단한 놈이 잘 없다. お会いして、なんか感動した。 오늘 처음 만났는데 감독님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にかく頑張って。 어쨌든 힘내요. 体に気をつけて。 항상 조심하고. で、こうしてな、あなたのもなんかね、涙が出るほど感動してる。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했다. だから本当に頑張れよ。 정말 힘내라. これからまた何かで会う時があると思う。だから俺を温かく迎えてく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俺 따뜻하게 来た 대해라. 時はな時間がな絶対作って食事でも行こ 꼭 시간 내서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う。絶対に成功しようなんか。 반드시 성공해라. 뭘로 성공하든 간에 頑張れよ。 힘내라. な今日は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 오늘 와줘서 고맙다. 하고 이 만남이 끝났어요. 자, 그럼 제가 일본에 왜 갔었죠? 일본 무역 적자 때문에 갔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돌아온 저의 현실은 뭘까요? 실업자죠. 사실 저는 실업자죠. 한국에 돌아오면 제가 뭔가요? 실업자죠. 근데 이 순간에 저는 대일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는 이 당시에는 제가 이제 내가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제 강점을 알겠더라고요. 나는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상력과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결과를 끄집어내는 실행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근데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저는 상상력과 실행력이 뛰어나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이렇게 야생적으로 뭘 부딪히다가 알게 된 깨달음은 조금 남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나의 상상력을 일본에 갖다 팔아보자 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겨울 연가나 동방신기 이런 게 일본에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중에 일본에 팔아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대한민국의 비보이 팀 중에 한 익스트림 크루라고 하는 비보이 팀이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1등하는 걸 봤어요. 우와! 일본도 저렇게 비보이를 잘하나? 비보이가 흥행하고 있긴 한데 잘하는 팀이 많이 없어요. 한국에 비해서. 그럼 저 팀을 일본에 갖다 팔자라고 결심하고는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일기장에 그냥 혼자 끄적인 거죠. 실업자가. 근데 이제 그 팀에 연락하고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썼어요. 그러고 나면 아직까지는 실업자죠. 사업계획서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들고 저는 이분들을 찾아다녔어요. 일본의 장인들을.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하십시오. 돈 좀 빌려주세요. 돈 꿔주세요.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빌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죠? 계획이 있고 자금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컨피던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는 그 익스트림 크루라고 하는 비보이 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매니저를 만났는데 역시나 그 일들은 디테일한 곳에서 벌어지더라고요.
이 매니저를 찾아서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이 팀이 세계 1등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무명일 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속사로부터 받는 돈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데도. 그래서 니들이 여기서 계속 공연할 거면 하고 계속 해도 좋으나 내가 일본에서 이걸 팔면 나랑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하고 하면서 계약을 찍었죠. 그러면 이제 뭔가요? 돈 있고 팀 있고 계획 있죠. 그럼 이제는 뭔가 사업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 저는 그 외교통상부에 보면은 한중일 문화교류 사업이라는 펀드가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학점 다 포기하고 그 국제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알게 된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왜 한중일 문화교류 사업 펀드가 지금은 예술의 전당에서 오케스트라 하는 데 쓰이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제가 뮤지컬 기획해가지고 좀 더 대중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게 한번 하자 해서 거기서 추가로 펀드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대일본 수출력 뮤지컬 세무라이 컴백 투 비보이를 완성했어요. 이 뮤지컬을 만들고 나서 제 경제력이 대한민국의 상위 0.1%로 들어갑니다. 경제력이 이만큼 올라오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경험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경험이죠. 네, high risk, high return. 네, 다 아시잖아요. 창업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뭐 IT 창업 분야가 아니라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IT 창업 분야가 아니라도 진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IT 창업은 이렇게 그 인재들로 그 약간의 자본으로 시작해서 스카이라케팅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래요. 완벽하게 스카이라케팅 할 수 있는 문화산업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게 사실은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 거였어요. 이게 뒤에서 1등이었습니다. 네, 파산했어요. 네, 망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그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창업을 진짜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랄게요. 진짜 힘들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그 직원들은 가족이고 친구죠. 사업이 망하면 어때요? 파산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없어요? 사업이 망하면 직원들은 그 자기 월급과 퇴직금을 생각하는 경제인으로 변신해요. 근데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걸 잘못 끌고 갔던 내 잘못이지. 그리고 이런 뮤지컬 사업을 하면서 무대 설치해주세요 하고는 제가 잔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망해서 잔금 처리를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저희 집에 뭘 보내줄까요? 네? 깍두기가 와요. 빨간 딱지보다 깍두기가 먼저 옵니다. 빨간 딱지가 온다는 건 제가 그 파산해서 법정 상태, 관리 상태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깍두기들이 이자와 현금을 못 받죠. 이자와 현금을 받기 위해 깍두기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때는 진짜 소주 먹고 맨날 빨라다가 울다가 막 또 깍두기들이 문두드리면 오 이러고 있고 하면서 진짜 몇 날 며칠이 반복됐어요. 이때는 그리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진짜 제가 이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섬뜩할 때가 있어요. 이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제가 막 확 깰 때가 많아요. 아직도 무서워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이때 결혼하고 싶었던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까지 떠나버리는 엄마 아빠 빼고는 다 떠나요. 근데 이때 이 당시에도 저희 부모님은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마을에 살고 있었거든요. 유동자산과 부동자산을 다 합쳐도 총 재산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세요. 저희 부모님은. 근데 이 상황에서 엄마 아빠한테 이 빚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까봐. 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때 진짜 죽으려고 한남대교 가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이렇게 되면 창업자만 죽는 게 아니죠. 엔젤 투자하신 분들도 다 열받는 거죠. 이 새끼가 망해가지고 돈도 안 갖고 쓰러지니까 굉장히 공동으로 크기 힘든 거예요. 저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뭐 IBM, 뭐 포항공대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만나서 인간적으로 저한테 믿고 저한테 돈을 빌려주신 분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리니까 그 무게가 삶의 무게가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죽고 싶었는데 진짜 떨어져 죽기 직전 순간에 이런 느낌이 와요. 예, 아마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진짜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확 스쳐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한 28년 정도 IBM 다닐 때까지 살았던 인생은 확 지나가는데 IBM 나와서 저 마음대로 야생으로 살았던 그 1년은 굉장히 밀도 있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밀도 있는 1년이 실패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실패했지만 굉장히 재밌는 1년이었어요. 이 밀도가. 저는 이 밀도로 30, 40년을 내가 더 살면 우주 천지간에 내가 못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했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그 first half life는 지금 여기에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국가의 꿈과 함께 버리자. 나는 지금부터는 지구의 꿈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야겠다 라고 결심을 바꿨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엔젤 투자를 하시니까 제가 오늘 굳이 이 얘기를 또 워드로 들고 나오는데요. 인연이라는 게 정말 그야말로 뜻밖이면서 그야말로 적시에 찾아오죠. 인연이라는 게 그야말로 뜻밖의 적시에 찾아와요. 희한하게. 제 경우는 제 뮤지컬을 봤던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인천광역시의 담당관이셨는데요. 사무관이셨는데 이분이 제 뮤지컬을 보고는 와 저런 연출력이 우리가 이번에 세계환경회의를 하는데 여기 필요하겠다 하고 저를 뒷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외국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러면 세계환경회의 그 이벤트 사업 뭐 이런 거 맡길 게 아니라 그럼 총 코디네이터를 맡겨볼까? 하고 저랑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제가 여기서 총 코디네이터를 맡고 일을 하게 돼요. 세계환경회의에서. 이게 지구를 위한 꿈에도 굉장히 명분이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코디네이터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을 제가 총 감독을 해요. 근데 제가 뮤지컬을 할 때, 뮤지컬 사업할 때 했던 경험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대 설치라든지, 뭐 공연팀이라든지, 뭐 의전 등등 모든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업체들로부터 이렇게 그 쿼트를 받아보니까 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싸게 운영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여쭤봤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기서 하면은 그 내부자 거래이기도 하고 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적법 절차가 있다. 그리고 이런 자격 요건들이 있는데 네가 이걸 갖춰가지고 들어오면 할 수 있다. 투명하게 행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자격 갖춰가지고 들어올게요. 하고는 그 뮤지컬 할 때 알던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국가사업에 응모를 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PCO로 따냈습니다. 세계환경회의를. 이걸 하고 나니까 3개월 만에 빚을 다 갚더라고요. 제가 2009년 여름에 IBM 나올 때 제가 결심했던 게 나는 2012년 겨울까지 4억 4천만 원을 벌겠다는 결심을 했었어요. 2009년 여름에 나오면서 2012년 12월까지 4억 4천만 원을 벌어서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 다 주고 우리 형한테도 주고 이러면 나는 그 다음부터는 평생 동안 어머니 아버지 형의 건강이나 뭐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내 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2010년 10월 5일에서 7일까지였어요. 이때 그 근처를 다 달성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해드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놀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되게 저의 삶에 굉장히 커다란 엔젤이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대학교 후배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제가 발표하고 있는 발표 자료인 프레지라는 도구를 대한민국 시장에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을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10년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서 형 요즘 뭐 하세요? 하길래 제가 형 요즘 실업자야 그랬죠.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프레지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형을 좀 연사로 모시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죠. 형은 실업자에 별로 할 얘기도 없다. 프레지도 한 번밖에 안 써봤다. 왜 형을 연사로 모시고 데리고 가려 하느냐. 했더니 이 친구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지금 한국에서 프레지 한 번 만들어봤어. 많이 만들어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리고 형은 실업자기 때문에 연사료를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자 그래. 학교 후배 부탁이니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 친구 부탁으로 제가 프레지로 강의를 했던 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는 했었는데요. 그 시기에 그때가 이 친구 부탁으로 강의를 했던 때가 2010년 9월이었는데요. 이때가 2010년 10월에서 7일까지 회의죠. 근데 10월 9일이 무슨 날일까요? 한글날이에요. 이때 한글날에 저의 이 엔젤이 한글 폰트를 프레지에서 출시했습니다. 조중동에서 기사를 써주기 시작해요. 와, 헝가리에 있는 조그만 벤처 회사에서 한글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글 폰트를 출시했다. 하니까 이게 기사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가 플랫폼이 뜰 때 기사의 구도가 좋으려면 누가 같이 있어야 되죠? 인물이 있어야 되죠? 그때 이 친구와 그리고 제가 여기에 유명한 여사들한테 프레지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거든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유엔급 국제회의에 프레지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런 사례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제 삶에서는. 제가 엄청난 빚을 짓고 있다가 빚을 쭉 갚으면서 다시 경제적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뭘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브랜드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사업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너무 자연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거가 돌아가는 원리가 단순하죠. 내가 더 큰 경제를 쥐고 있으면 이 경제는 브랜드를 끌고 올 수 있는 중력이 되죠.
촉매제가 돼요. 그리고 더 큰 브랜드는 또한 더 큰 경제를 위한 중력과 촉매제의 관계가 되는데 저는 이때 경제와 브랜드가 일정 수준으로 오기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근데 이때 느낌이 굉장히 싫었던 게 내가 망했을 때는 내 주변에서 통장에 돈 빠져나가는 속도만큼 빠르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내가 다시 좀 잘 나가니까는 통장에 돈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사람이 다시 들어와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는 이게 굉장히 껄끄럽더라고요, 이 느낌이.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아까 이제 그 회장님께서 네트워크 말씀 많이 하셔서 이제 저도 당연히 알지만은 저는 네트워크나 인맥이라는 단어를 가급적 쓰고 싶지 않고 그 속에서 전 차가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은. 저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인맥 관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인맥보다는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거든요. 인맥과 인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 생각에 인맥은 그 대상자를 생각할 때 머리가 먼저 바빠지면 인맥이에요. 하지만 인연은 그 대상자를 생각할 때 가슴이 먼저 두근거리면 인연입니다. 저는 항상 가슴 두근거리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할 뿐 인맥을 관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은 관리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갑자기 이렇게 브랜드와 경제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들어오면서 제가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어요. 내가 똥일 때는 내 주변에 파리들이 꼬이고 내가 꽃이 되니까 내 주변에 벌들이 꼬이는구나. 누가 똥이고 파리고 벌이고 꽃인지 보자 하면서 사람들을 제가 카운팅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스스로 미웠어요. 내가 창업을 하고 뭔가를 하지만 이대로 나라는 인간이 이 정도로 고착이 되어서 내가 이대로 이 관성으로 사업을 지속하면 나는 에인젤 아니라 데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미워서 이때 결심했어요. 굉장히 생뚱맞은 결정이긴 했지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능을 전부 다 기부하고 인도로 떠나자. 명상하고 한국에 오자. 결심했어요. 제가 가진 거 다 나누기로 했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전부 다 국제아동돕기연합에 기부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재능 중에 나는 세계에서 이걸 지금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프레지 제작 기술이었어요. 이걸 사람들한테 막 무료로 알려주면서 뭐 네이버 카페 하세요, 다음 카페 하세요, 뭐 하세요. 다 알려드리고 강사하세요, 제작하세요, 업체 키우세요.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줬던 거는 외국어 학습법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졸업 평점을 진짜 학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제가 남는 시간에 2년 시간에 모든 걸 투자해서 저는 외국어를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상당히 많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얻었던 레슨들을 또 국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학습법을 알아야 돼 하면서 막 알려주고는 인도로 떠났어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저는 이 영화 보고 진짜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인도로 떠나기 전에 3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힌두어를 사업 가능한 수준으로 하고 오고 그리고 인도가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일으키거나 참가하고 와야겠다. 그리고 3번째로는 저런 세월간이 영화 같은 영화 너무 충격적이니까 볼리우드 영화에도 출연해서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소울을 배우고 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품고는 인도로 떠났어요. 근데 이제 이 인도 여행기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뭐 이런 데서 인도 여행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거를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사기를 당해가지고 인도의 북서쪽에 있는 스리나가르라는 마을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조폭 조직에 일주일 정도 구류가 돼 있다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인도의 북동쪽에 있는 라다크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는 알고 보니까는 히말라야 산맥의 이제 3,500m 최저 해발 그 정도 이상 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도착해서는 바로 공무원들 찾아가서 돈 주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 3가지 목표를 세우고 왔는데 들어줄 때마다 하나씩 네가 해줄 때마다 인센티브 줄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역시 그런 개발도상국일수록 공무원들은 파워가 아주 세요. 이 힌두어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머물 수 있는 자원봉사기관도 설계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티벳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태양열 에너지를 통해서 막 뭔가 지열과 태양열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온수 다 활용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그 마을을 레플리케이션하는 노가다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줘요. 하다 보니까 1번, 2번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미국인 친구한테서 한국에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한국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수도인 델리로 와서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로 표를 바꾸고는 바로 한국인 식당으로 갔습니다. 인도 사람 만나면 또 사기당할까 봐 무서워서 한국인 식당에 가서 소주와 김치찌개를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 어떤 인도 여자가 한국인 식당에 들어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볼리우드 영화에 출연할 사람을 찾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오씨, motherfucker. 이게 어떻게 돼? 근데 저는 못 들은 척 하려고 그랬죠. 이 분명히 사기이거나 불화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한국인들도 전부 다 못 들은 척해요. 근데 내 심장이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게 손 들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의심한다르게 했더니 인도 여자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오, 너처럼 눈치진 사람 찾고 있었다. 동양인 몽타주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조그만 종이 쪽지에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저한테 주더니 얘기해요. 내일 새벽에 이 앞에 지프차를 댈 거다. 거기에 타라. 어씨, 왜 하필이면 새벽에 지프차를 저는 쫄면서도 가방 쫙 싸매고 맥가이버 칼 통째로 주머니에 넣어놓고 혹시 낌새 이상은 호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렸죠. 지프차 타고 한참 또 달렸어요. 새벽에 오더라고요. 한참 달리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괜찮았어요. 이 거대한 촬영 장비들과 배우들이 오가더라고요. 와, 이거 포르노만 아니면 되겠다. 하고는 이제 조심조심 주위를 살피면서 그래서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 찍고 나서 이제 점심때 스텝하고 밥 먹으면서 너무 신나잖아요. 제가 이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고 왔는데 개고생만 하다가 오늘 한국에 갈 뻔했어요. 근데 요거가 사실은 제일 하고 싶었는데 어젯밤 그 기막힌 인연으로 여기 영화에 출연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신나서 스텝한테 그 얘기를 막 했더니 스텝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세혈관이 몇 번 봤냐? 그래서 제가 한 4번 봤다 그랬죠. 한국에서 2번 보고 일본에서 2번 봤다. 한국에서 보면 벌써 다운로드였지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또 물어봐요. 너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thank you 이러는 거예요. thank you. thank you.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출연하고 있던 영화가 세혈관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였어요. 이 제작사가 제작하고 있는 또 다른 영화에 출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진짜 온몸에 털이 막 곤두곤두 섰더라고요. 와, 이런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과정을 겪고 한국에 돌아오면 저는 뭐죠? 실업자죠. 왜냐하면 돈과 재능을 다 나눠주고 갔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뭐가 없어요. 근데 참 재미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막 사심없이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때 이게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프레이즈를 막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사업을 하고 막 책을 쓰는 사람도 많고 뭐 커뮤니티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제가 알려주고 나니까는 막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와, 금방 나한테 알려줬는데 대단한 놈이더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없을 때 저를 칭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제가 인도에 떠나서 한국에 안 올 거라고 그랬으니까 경쟁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저희 브랜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쪼는 거예요. 우씨, 같이 하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노지윤이라는 친구도 계속 같이 하면서 동시에 저는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강연제이나 제작제이들을 수락하면서 일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2월 달에는 보통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궤도를 다시 금방 마련을 했는데요. 그리고 재작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인도에 대지진이 있었죠. 이때 대지진 사상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가 제작했던 프레지 자료가 우연히도 프레지 본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작품이 돼버렸어요. 하다 보면 굉장히 브랜드가 커져버리겠죠. 브랜드가 아까 경제를 끌고 오는 중력이라는 점은 말씀드렸고 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주지의 사실일 거예요. 이후로 저는 이제 이 DCG라는 회사를 또 저 프레지라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2009년 말만 해도 저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서울에서 내가 세 끼 밥 먹고 살 수 있고 내 몸 건강하게 챙겨가면서 다른 모든 시간에는 내가 창업 활동을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꾸미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통 반나절에 100만 원을 버는 회사가 됐어요. 지금 저희 회사는 직원은 5명이고요. 이익은 세금을 다 떼고 나서도 70% 가량이 남아요. 굉장히 그렇게 지금 한 최근 6개월 중에 딱 1개월을 빼고는 계속 그 성적을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지를 제작하고 이제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희 사업 분야 중에 하나지만은 마케팅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작하고 스토리텔링 컨설팅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주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것은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이 3시간이에요.
나머지 모든 시간은 창의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저희는 야머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요. 원격에서는 오늘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보냈던 아침에 모두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야머 메시지를 잠시 읽어드리면서 저희 회사의 문화적 단면을 살짝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날렸던 야머 메시지 굉장히 재밌거든요. 저는 어젯밤에 술이 졸라 빨라대도록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은 휴가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은 저는 킥킥킥 존나 재밌네 라고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직원들은 우리 회사의 문화가 새로운 단계를 위해 혁신을 하는 건데 라면서 또 댓글이 달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financial performance가 꾸준히 유지가 되거든요. 저는 그게 직원들을 믿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 문화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DCG를 처음 창업할 때 내세웠던 미션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와 복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그거를 저는 끌고 가고 싶어서 사실은 회사의 경제가 한 번씩 성적이 안 좋을 때도 꾸준히 이 디스플린을 지켜나가고자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그냥 회사에서 노는 모습이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저의 엔젤은 여기 앞에 앉아 계시죠? 고용화 회장님이신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소개해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언급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인도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왔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고 회장님은 저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좁쌀만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고 회장님은 저보고 너는 큰 사람이다. 너는 크게 될 수 있다. 이 사람 만나볼래? 저 사람 만나볼래? 이 회사에 일해볼래? 하면서 끊임없이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회장님께서 저한테 소개를 해줬던 수많은 그 인연들이 저는 인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인연들이 지금도 저희 회사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핵심적인 원동력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중간에 저는 노지훈 씨하고도 약간 그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고영하 회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 관계는 계속 스무스하게 풀려나갈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게 고영하 회장님께서 저한테 돈을 한 푼도 주신 적은 없으시지만 밥 사주신 적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엄청난 수준의 커다란 투자를 많이 해주셨고 그러한 투자들이 기반이 되어서 믿음이란 투자죠. 신뢰와 믿음이란 투자고 그걸 토대로 제가 활개를 칠 수 있는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던 그 투자였던 거예요. 그 투자 덕분에 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 회사를 끌어오면서 성장시킬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혁신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도 좋고 K-팝도 좋고 갤럭시도 너무 좋아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 한국보다 세계 1등이다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하지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굉장히 고민에 많이 휩싸여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아이러니하게도 공통점은 하드웨어는 국산인데 소프트웨어는 외산이거든요. 전형적인 6, 70년대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6, 70년대가 있었던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굉장히 윤택하게 살고 있지만 이 구조가 우리의 오늘의 이 세대에서도 유지가 되어서는 계속 지속되어서는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왜 하드웨어는 국산인데 소프트웨어는 외산인가요? 코치가 누구예요? 외국인이죠. 곡은 누가 써줘요? 외국인이 써주죠. 김연아 선수는 끝없이 트리플 악셀을 밟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데 이 선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는 국제 아이스 스케이팅 연맹이죠. K-팝, 소녀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녀들의 하드웨어가 제기를 차야 되죠. 100원, 200원, 300원, 400원 하면서 돈을 차지 않으면 제기를 차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K-팝 작곡은 누가 해주나요? 외국인들이 해주죠. 특히나 SM곡들은 한국인 작곡가 이름이 붙어 있어도 워스트라이터들이 외국에서 다 붙어 있죠. 소녀들은 100원씩 제기 차면서 땀 흘려 돈을 벌고 있는데 작곡가들은 지중해에서 캐비어를 먹으며 커미션을 먹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나 이런 것들의 하드웨어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회장님께서 아까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삼성이 지금 우리 국가 경제의 GDP의 30%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노키아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모토로라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삼성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냥 성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거대한 혁신기 사회고요. 우린 끝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혁신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혁신, 성공,
저는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네가 성공하려면 공부해라, 노력해라 하죠. 고승덕 선생님은 본인이 혼자 외시, 행시, 사실 다 패스하면서 노력이란 건 말이야, 하나 일에 얼마나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에 대한 방정식이란다 하면서 우리한테 이걸 따라가라 그러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발견하고 거기에 열정을 다 바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구라를 깝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죠. 창업시장에서는 보다 이게 현격하고 뚜렷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던가요? 창업자들이. 노력이 제로여선 절대 안 되죠. 피 터지게 노력을 하면서도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운빨이 터져야 돼요. 운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운빨이 터지지 않으면 절대 창업자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100% 믿어요. 왜냐고요? 저는 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운 좋아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운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운은 우리가 누구를 어디서 언제 만났느냐, 사람과 위치와 타이밍의 방정식입니다. 제가 오늘 천부지도와 자기지도를 얘기했는데요. 천부지도에서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죠. 이건희 회장님은 전 모든 삼성 임원들을 삼성 임원들 한 분 한 분을 봤을 때 이건희 회장님이 그 모든 누구보다도 천재일까요? 그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워요. 임원들이 얼마나 똑똑하시겠어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님은 항상 회장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고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위치가 좋았고 저는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전 세계 모든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에 1등 할까요? 연습을 가장 많이 할까요? 아닐 거예요. 누군가는 김연아 선수보다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 선수가 1등하는 이유는 뭐죠? 그 작은 머리와 긴 기럭지 누가 줬어요? 엄마 아빠가 줬죠?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아닌 지금 태어난 거죠? 천부지도예요. 하지만 이 세 개의 변수는 너무 당연하지만 하늘이 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타고난 운은 빨리 인정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요.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쫓아가는 것은 근데 안타깝게도 정해져 있는 운의 틀이에요. 합격은, 승진은, 취업은. 더 좋은 곳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원이라는 위치에 가서 학원 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수능이라는 타이밍을 노리죠.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취업 동아리 가서 취업 동아리 선배를 만나고 취업이라는 타이밍을 노리죠. 이렇게 하면 제도권 안에서 정해준 성공밖에 할 수 없어요. 누가 더 고속도로를 빠르고 정확하게 달려가느냐. 하지만 우리 창업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정해져 있는 고속도로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 바깥에 있는 커다란 틀, 바로 합격은, 승진은, 취업은 뭐다, 자기다움, 나라는 인간의 야성은 뭔가, 나는 왜 창업을 해야 되지? 나라는 인간은 정말 born to be, 도전할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나의 애니멀과 나의 야성을 내가 발견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한 후에 창업을 시작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설레이고 누구를 만날 때 내가 편안하다 하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과 위치와 타이밍이 하늘이 정해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노출될 수 있는 위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운의 극대화가 성공의 극대화로 직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깊이 있게 놀자, 대담하게 하자, 자유롭게 살자.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디자인합니다. 드림 챌린지 그룹의 안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